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아파트 화재 진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밴 연기 냄새와 피로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었죠. 15년째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수없이 반복해온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집에 들어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면서 아내 하은과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은이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들어오면 일어나서 수고했어라고 말해주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만 바라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일찍 들어왔네. 하은의 첫마디였습니다. 반갑다거나 고생했다는 말 대신 마치 예상보다 일찍 와서 귀찮다는 듯한 톤이었어요.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화재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아이들은 잘 자? 당연히 자지. 벌써 몇 시인데. 하은의 대답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하는 모습이 무척 어색했어요. 결혼 13년 동안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죠. 샤워를 하고 침실로 들어갔는데 하은은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씻는 동안 따뜻한 차라도 끓여주던 아내였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들 아침밥을 챙겨주면서도 핸드폰을 놓지 않았고 누군가와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냐고 물어보니 아동센터 일이라고 대답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친구 만나고 온다며 나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몇 시까지 들어올지 누구를 만나는지 자세히 알려주던 아내였는데 이번에는 대충 말하고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하은을 기다리면서 계속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하은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신경 쓴 티가 났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니 동네 엄마들이랑 고기 먹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은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어색함이 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하은은 등을 돌리고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하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었습니다. 늦은 외출이 잦아졌고 핸드폰을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놓는 일이 많아졌어요.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 조사할 때 쓰는 작은 캠코더가 있었는데 그걸 집에 가져와서 침실 옷장 뒤쪽에 몰래 설치했어요. 혹시 제가 출근한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사흘 후 캠코더를 확인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별다른 게 없었지만 셋째 날 영상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출근한 지 1시간 후 하은이 누군가를 집에 들였던 거였어요. 그 사람은 동네 청년의 대표로 활동하는 윤재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하은이 한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그냥 생활비 뱉는 기계야. 캠코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화면 속 두 사람의 모습은 분명했어요. 하은과 윤재혁이 제 집 거실에서 스스럼 없이 대화하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들의 친밀한 몸짓과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윤재혁이 남편한테 들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묻자 하은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 그 사람은 의심이란 걸 몰라.
15년 동안 바보처럼 나만 믿고 살았거든. 윤재혁이 웃으며 그래도 조심해야지라고 하니까 하은이 더욱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그 사람은 그냥 생활비 뱉는 기계야. 매달 통장에 돈 넣어주고 아이들 학비 대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진짜 성실한 게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3년 동안 가족을 위해 목숨 걸고 일했던 제가 아내에게는 그저 돈 버는 기계일 뿐이었다니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너무 허탈했습니다. 윤재혁이 그럼 이혼할 생각은 없어? 라고 묻자 하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바보야, 이혼하면 내가 뭘로 살아? 그 사람 월급이면 아이 둘 키우고 나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몰래 만나는 게 제일 좋아. 만약 들키면? 안 들켜. 그 사람은 정말 순진해. 나한테 의심 한 번 안 해봤거든. 아이들만 예뻐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두 사람이 웃으며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화재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느라 제 몸을 돌보지도 못했는데 정작 제가 지키려던 가족은 저를 이용만 하고 있었던 거죠. 영상은 더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침실로 들어가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제가 13년 동안 하은과 함께 잠들었던 그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는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캠코더를 끄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당장 하은을 붙잡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큰아이는 중학교 2학년,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날 밤 하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으니 아동센터에서 회의 있었다고 대답하더군요. 거짓말을 하는 하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하은의 외출 패턴, 핸드폰 사용 습관, 말투와 표정 변화까지 모든 걸 지켜봤어요. 그리고 더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캠코더 영상을 여러 곳에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했고 하은의 외출 시간과 장소도 기록했어요. 윤재혁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동네에서 청년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건축자재 납품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혼자였고 아내와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실제로는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비열한 인간이었죠.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극한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성급한 판단을 하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은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좋은 엄마 행세를 했고 제 앞에서는 평범한 아내인 양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속아서 살았는지 깨닫게 되었죠. 증거를 수집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피해자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였습니다. 소방관으로 15년을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폭력을 쓰면 오히려 제가 가해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히 냉정한 피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하은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유지했어요. 아이들에게는 평소처럼 다정한 아빠였고 하은에게도 변함없는 남편인 양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고등학교 동창인 오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이는 시내 큰 법률사무소에서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더니 흔쾌히 응해주더군요. 도윤아,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지연이는 예전과 똑같이 시원시원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을 보더니 금세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지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은의 불륜, 캠코더 영상,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자세히 털어놨어요. 지연이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개 같은 년이 있나? 진짜 화가 나네. 지연이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무적인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일단 네가 지금까지 한 건 잘했어. 증거 보전이 제일 중요한데 영상 자료를 여러 곳에 복사해뒀다니 다행이야. 그런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로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 폭력이나 위협은 금물이고 계속 평소처럼 행동해야 해.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지연이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상간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해.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 양육권도 무조건 네가 가져야지. 아이들이 저런 엄마랑 사는 건 안 좋아. 양육권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당연하지. 불륜한 쪽이 양육권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 더군다나 네가 소방공무원이니까 경제적 능력도 인정받을 거야.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막막하기만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좀 더 차분해졌어요. 그런데 도윤아,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어. 뭔데? 하은이가 아동센터 운영하면서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 예를 들어 후원금 관리나 이런 거 말이야. 지연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거든요. 왜 그런 걸 확인해야 해? 불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것도 문제가 있어. 도덕적으로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다른 것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 혹시 아동센터에서 후원금 빼돌린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 지연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 제게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걸 보니 다른 일에서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일단 아동센터 후원금 내역이나 회계 장부 같은 거 확인해봐. 집에 관련 서류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센터 직원들이나 학부모들한테 슬쩍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고, 그날 지연이와 헤어지면서 제게는 명확한 계획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불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하은의 모든 문제점을 파헤쳐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은이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은을 보니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아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는 큰아이에게 별일 없었어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지연이의 조언에 따라 하은의 아동센터 관련 서류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외출한 사이 집에 있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이 여러 곳 있었어요. 특히 기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상당했는데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때로는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죠. 하은의 개인 통장 내역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동센터에서 월급으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현금이 입금되는데 그 금액이 아동센터에서 빠진 기타 운영비와 비슷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 아동센터에 직접 가봤습니다. 하은이 회의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 저는 센터 앞에서 기다려봤어요. 하지만 하은은 나타나지 않았고 센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날은 회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센터 직원과 대화하면서
슬쩍 후원금 관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요즘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나 봐요? 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관리는 모두 센터장님이 직접 하셔서 저희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센터장님이 직접 다 관리하시는구나. 네, 후원금 계좌도 센터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지출도 센터장님이 결정하세요.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기관은 투명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관리에 참여하는데 하은이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후원금 계좌가 하은 개인 명의라는 건 더욱 수상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아, 이거 완전히 횡령이야.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거지. 확실해? 거의 확실해. 후원금은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건 명백한 횡령이야. 증거만 확실하면 형사 고발도 가능해. 지연이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은의 개인 지출 내역, 아동센터 후원금 사용 내역, 그리고 실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의 차이를 명확히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윤아, 이거 정말 잘했어. 단순 불륜으로 끝날 뻔했는데 이제 횡령까지 걸렸으니까 하은이는 완전히 끝이야. 그럼 양육권은 확실히 내가 가질 수 있겠네? 당연하지. 불륜에 횡령까지 했으니까 법원에서 양육권을 하은이한테 줄 리가 없어. 오히려 하은이는 아이들 면접교섭권도 제한받을 거야. 지연이의 말을 들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고 분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하은이 아동센터에서 감사받는다며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아마 윤재혁과 만나러 간 거였을 테니까요. 하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곧 끝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왜? 아이들하고 외식이나 할까 해서. 아, 그래. 시간 되면 일찍 들어올게. 하은의 대답을 들으면서 저는 씁쓸한 웃음이 났습니다.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하은을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안일하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소방서에서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어. 좋아. 내가 변호사 선임해 줄게. 그리고 도윤아, 마음 단단히 먹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지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증거 수집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아온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 말이죠.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이사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동센터 사무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기게 됐거든. 이사 준비라니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은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알겠어. 지금 갈게. 아동센터에 도착하니 하은이 박스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짐이 많았어요. 서류 박스만 10여 개가 넘었고 각종 사무용품들도 상당했습니다. 이거 다 옮겨야 해? 응, 새 사무실이 더 넓어서 짐이 좀 많아 보이지만 괜찮을 거야. 하은과 함께 박스들을 차에 실으면서 저는 하은의 개인 물품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특히 하은이 늘 들고 다니던 가방과 서류 가방이 눈에 띄었어요. 새 사무실에서 짐을 내리던 중 하은의 개인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중에 이상한 작은 봉지가 눈에 띄었어요. 투명한 비닐봉지에 흰색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소방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사건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약이 아니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봉지를 들고 물어보니
하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그게. 하은이 당황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불법적인 물건이었어요. 하은아, 이게 정확히 뭔지 말해봐. 그건 친구가 맡겨달라고 해서. 하은의 변명을 들으면서 저는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륜, 횡령, 그리고 이제 마약까지. 하은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거였어요. 친구가 맡겨달라고? 이런 걸? 정말이야. 나도 뭔지 몰랐어. 하지만 하은의 거짓말은 너무 뻔했습니다. 모르는 물건을 이렇게 소중히 개인 가방에 넣어둘 리가 없었거든요.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뭐? 왜 갑자기 경찰을? 하은아, 이건 마약이야. 소량이라도 불법이라는 걸 알지? 하은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 같았어요. 제발 신고하지 마. 나 정말 모르고 있었다니까. 모르고 있었다고? 그럼 이걸 누가 내 가방에 넣었어? 하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했습니다. 마약 소지 신고라고 하니 경찰이 금세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여보, 제발.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아이들 생각해서 하는 거야. 이런 엄마 밑에서 잘할 수는 없어. 경찰이 도착했을 때 하은은 계속 억울하다며 소리쳤습니다.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고 누군가 모함한 거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하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습니다. 하은이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1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큰아이가 엄마는 어디 갔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갔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상황을 설명해야 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지연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네. 마약까지 나왔어? 그런 것 같아.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도윤아, 이제 정말 끝이야. 불륜, 횡령, 마약 소지까지. 하은이는 완전히 끝났어. 지연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하은은 어떤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거였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저는 본격적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지연이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준비했어요. 모든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승소는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윤재혁에 대한 상간 소송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접수되고 윤재혁에게 송달이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윤재혁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이 운영하던 건축자재 납품업체의 거래처들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사람과 거래할 수 없다며 계약을 끊는 업체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큰 건설사들은 도덕성 문제를 이유로 아예 거래를 중단했어요. 도윤 씨, 윤재혁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윤재혁이 합의를 요청하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위자료를 줄 테니까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더군요.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다면서요. 얼마나 주겠다고 했어요? 500만 원이요.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3년 결혼 생활을 파괴한 대가가 고작 500만 원이라니요. 거절하세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는 윤재혁과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처벌이 목적이었거든요. 며칠 후 윤재혁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제발 합의해주세요. 저희 가정도 완전히 망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 아닙니다. 윤재혁한테 말하세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아빠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요?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도 제 아이들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윤재혁이 제 가정을 파괴할 때는 제 아이들 생각을 했나요? 한편 하은은 구속은 면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 소지량이 적고 초범이라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아동센터는 폐쇄 조치가 내려졌고 횡령 혐의로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집에 와? 작은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같이 앉자.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거실에 앉히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당분간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지만 아빠는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큰아이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작은아이는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학교와 가까운 곳에 깔끔한 투룸을 계약했어요. 비용은 좀 부담되었지만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의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모든 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정당한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 모든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방서 동료들도 제 상황을 알고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반장님은 힘든 시기니까 근무 조정해줄까?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평소처럼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게 마음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거든요. 아빠, 새 집은 어때? 큰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아빠랑 너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집이니까 분명 좋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진실된 관계 속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는데 마음이 무척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하은과 윤재혁이 각각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은 많이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몇 달 사이에 살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많이 하얗게 새었더군요. 윤재혁은 더욱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엉성했어요. 재판장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김도윤은 13년간 성실한 소방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동안 가정에서도 모범적인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발표했어요. 캠코더 영상, 불륜 현장 사진, 하은의 횡령 증거, 마약 소지 사건까지 모든 게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피고 장하은은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지속하면서도 윤재혁과 지속적인 불륜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는 명백한 배임행위입니다. 더욱이 아동센터 운영 과정에서 후원금을 횡령했고 불법 약물을 소지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은의 변호사가 반박했지만 별다른 소용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는 일시적인 실수였을 뿐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윤재혁에 대한 상간소송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윤재혁의 변호사는 경제적으로 이미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은 감정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13년 동안 이 두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피고 장하은은 제 아내였고 윤재혁은 동네에서 신뢰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제 신뢰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아이들이 올바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진실한 관계 속에서 자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어요. 1시간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하은 피고는 혼인 중 제3자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며 이는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지정합니다. 하은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잃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또한 피고 장하은은 아동센터 운영 과정에서 후원금을 부정 사용한 점, 불법 약물을 소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피고 윤재혁은 원고의 배우자와 간통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끝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은이 법정 밖에서 저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아이들만큼은 가끔이라도 만나게 해줘.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야. 제발 나도 엄마인데. 엄마라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과의 모든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큰아이는 다행이다라고 했고 작은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은은 아동센터 폐쇄와 횡령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동네에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소송에서 진 위자료 3천만 원과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죠. 윤재혁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건축자재 납품업체는 완전히 망했고 주요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끊어버렸어요. 부도가 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집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윤재혁의 아내도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아이 양육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아빠, 새 집이 정말 좋아. 작은아이가 새집 거실에서 뛰어다니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어요. 처음 며칠은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이제는 아빠와 함께하는 생활에 익숙해진 것 같았습니다. 큰아이는 오히려 더 밝아졌어요.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던 지난 몇 달과 달리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우리끼리만 살 거야? 그래, 우리 삼형제가 함께 살 거야. 좋아.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면서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가족의 형태는 바뀌었지만 진실되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방서에서의 일상도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히 다르게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정리했다며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생 많았어. 반장님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이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그동안 의심과 걱정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맑아진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 지연이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윤아, 하은이가 면접 교섭권 신청했다. 거절할 거야. 아이들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큰아이에게 물어보니 아직은 만나기 싫다고 하더군요. 작은아이는 엄마가 보고 싶긴 한데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라고 했어요. 결국 면접 교섭을 당분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서의 첫 번째 생일 파티는 작은아이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렀는데 아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아빠, 케이크 정말 맛있어. 그래, 아빠가 직접 만든 거야.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도 새로운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퇴근 후에 요리책을 보면서 연습했어요. 저녁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은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소방관 일이 무섭지 않아? 큰아이가 물어봤을 때 저는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가끔은 불길을 끄는 것보다 사람 속 불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됐어. 사람 속 불? 응, 거짓말이나 욕심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건 물로도 끌 수 없거든. 아이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지난 일들을 돌아봤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핸드폰에 하은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아이들 잘 지내니? 보고 싶어.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은과 연결될 이유가 없었거든요. 창밖을 보니 아이들 방에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잠들어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비록 완전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하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